자, 그러면 경영조직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 늘 그랬던 것처럼 같이 인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인사하다가 조금 빠지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강관리 좀 잘 하시고 혹시 지금 인사 안 듣고 경조만 듣는 분은 여기는 없죠? 그렇죠? 혹시나 인터넷 듣는 친구들 중에 저한테 경조만 듣는 친구 있다면 꼭 게시판에다가 글 한번 남겨주십시오. 아시겠죠? 좀 중요한 거를 인사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경조에서는 그건 패스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이거 누가 저한테 주신 거죠? 오케이. 용혁이구나. 그렇군. 이 아이디 익숙해. 이제 여러분 사이버 사람들이 이제 현강에 오시니까 좀 익숙한 아이디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래요. 됐습니다. 근데 좀 약간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더군요. 아까 너 아이디가 뭐냐 이랬더니 공주요. 이러면서 공주가 너였구나. 그래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했던 거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말씀드린 대로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주 시험 보는 거는 제가 제 카페에다가 정확하게 기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동일하게 인사랑 동일하게 정확하게 50분 볼 겁니다. 정확하게 50분 볼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채점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2기부터는 저 혼자서 채점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때도 한번 슬쩍 1기 끝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최대한 그 시험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채점위원을 3명을 선정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채점위원이요, 그 전기 합격생들이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제가 학교에 대학원에 제 후배들 박사학위 하고 있는 친구들을 섭외를 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그래도 좀 공부한 친구들이니까 좀 괜찮겠죠. 그렇죠? 그래서 3명을 섭외하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면 박사학위 한 애들이 이런 걸 되게 좀 싫어해요. 이런 거 시키는 걸. 그래서 제가 빌고 빌어서 그래서 일단 1명은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기는 1명 더 섭외될 때까지는 2명이서 할 거예요. 저랑 그 친구랑 이렇게 2명이서 할 거고, 그렇게 해서 2사람의 점수를 부여할 겁니다. 2사람의 점수를 부여할 거고, 아까 인사 때 이런 이야기 안 했구나. 이제부터 점수를 부여할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성적에 점수를 부여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점수에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점수가 아무리 낮아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참고로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작년 시험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작년 시험에 인사에서 72점이 나왔어요. 엄청나죠? 네. 근데 이 친구가 저기 다른 이제 강사님 밑에서 들었는데, 거기에서 400명 응시 인원 중에 3기 거의 끝날 때까지 300등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300등에서 조금 터지거나 아니면 혹은 올라가거나 200등 넘겨본 적이 잘 없대요. 그랬대요. 근데 72점 거의 수석급에 그게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의고사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몇 년 공부해본 친구들은 모의고사가 사실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다라는 건 알 겁니다. 근데 모의고사의 핵심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영업을 한다면 모의고사는 중요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의고사 중에 가장 퀄리티가 높은 건 제 시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의고사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딱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트는 그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얼만큼 쓸 수 있는지를 트레이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채점을 받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시험을 보는 행위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급적 빠지지 않고 하셔야 돼요.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빠져주면 아싸 오늘 채점할 거 적으니까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괴로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보면 생각보다 이 9번이라는 시간 동안 다 쓰는 친구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9번을 다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일단 지나갔으니까 다음번부터 8번까지는 꼭 빠지지 않고 대기만성형도 좋지만 이제 좀 씁시다. 그래서 진짜로 이제는 빠지지 않고 쓰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길이에요. 사실 지금은 조금 힘들고 짜증이 나서 피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쓰셔야 됩니다. 이야기했잖아요. 봤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그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불이 탄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불이 타는 그래도 쓸 수 있는 데까지 써보라고요. 그러면 20점짜리가 최고점이 12점 갈 건데 그걸 한 7, 8점은 받아갈 수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걸 썼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20점짜리가 한 8점, 7점이면
한 전체로 따지면 몇 점이냐면 100점으로 쳤을 때 35점 한 요 정도 되거든. 40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답안을 매겨줬을 때 브리타라 생각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썼을 때 제가 한 35점에서 여러분 40점 정도를 100점 만점을 했을 때 환산이 된다면 그럼 여러분들 그 시험 굉장히 선방한 겁니다.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절대평가가 이만큼 높다고 해서 와 좋다 이게 아니라 브리타라고 생각하고 내가 썼는 시험이 평균치 정도 나온다? 아, 굉장히 잘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문제를 보는 사고방식을 좀 바꿔야 돼요.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완벽하게 쓸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만약에 시험장 가서 쓰라고 하면 완벽하게 쓸 수 없고 완벽하게 다 알기가 어려워요. 예. 아, 그럼 좀 그런가? 어쨌든. 아, 저는 뭐 거의 99.9% 이렇게. 어쨌든, 저 역시도 그래요. 저 역시도 당연히 보면 어렵고 잘 모르는 거 있습니다. 실제로. 당연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사고를 바꿔서 나는 이거는 평범하게 한 평균 정도만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는 점수를 부여해 드릴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진행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점수를 다 부여해서 드릴 건데 50점 만점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50점 만점에 예를 들어서 30점이다. 그러면 곱하기 2하면 딱 100점 만점의 점수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일단 5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부여할 거고 그 다음 등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등수를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죽어도 내 등수가 알고 싶다. 저한테 오십시오. 그러면 전체 몇 명 응시했고 그중에 네가 몇 등인지를 알려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좌절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등수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하는 친구들은 알려줘요.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등수 알고 싶은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나는 무조건 모든 회차에 다 알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싶은 친구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럼 그 친구는 제가 끝날 때 항상 맨 마지막 장에다가 등수까지 적어줄게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등수는 저는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등수는 개별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의외로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굉장한 모티베이션이 되는데 중위권 이하들은 사실상 포기하게 만드는 그 일종의 기폭제가 돼요. 정말로. 예. GS 2기 한 중반까지 넘어갔는데 계속 400명 중에 한 300등 하고 있어. 그럼 하고 싶어요, 공부가? 어이씨, 너 뭐지? 뭐 이러면서 그래야 되잖아. 그쵸? 저는 그거 좀 싫어합니다. 저는 어쨌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제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같이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공개하진 않을게요. 알겠죠? 알고 싶으면 근데 언제든 오세요. 저는 등수를 낼 겁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진행해 봅시다. 오늘 시험 했던 거 한번 보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 모범 답안 요거 하나 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역시 채점 기준표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시험 딱 끝나고 아까 전에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박사님이 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딱 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썼는지 알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쓴 그 답을 기억을 한 상태에서 이 채점표를 봐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스스로 셀프 채점을 한번 해봐요. 예.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제도화의 이론은 얼만큼 썼구나. 그 다음에 기본 과정에 얼만큼 썼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만의 채점의 기준들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면 50점 만점에 얼마인지 나올 겁니다. 굉장히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거는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바로 그 경영조직론의 발전 역사 쪽에 해당됩니다. 가장 첫 번째가 19세기 말에 표류 경영, 배회 경영 때 그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가장 최초의 19세기 말에 우리가 전통적 관리론이라 그래서 미국에서 테일러라는 사람이 과학적 관리법을 했고 동시에 포드라는 사람이 이걸 계승해서 발전시켰고요. 그 다음에 저기 프랑스에서는 그렇죠. 페요리라는 사람이 일반 관리론이라는 걸 주창을 했고 그리고 그 옆에 독일에서는 막스 베버, 그렇죠. 막스 베버가 관료제라는 걸 주창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너무 인간을 기계화시키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 그다음 나온 게 인간관계론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인간관계론에서는 사실 호송 공장의 실험을 통해서 인간관계론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론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한 게 뭐냐? 그게 바로 근대적 관리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에 대표적으로 뭡니까? 버나드의 협동체계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이먼의 뭡니까? 그렇죠. 사이먼의 바늘이론 혹은 의사결정이론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게 바로 근대적 이론입니다. 기본적으로 전통적 이론은
인간 없는 조직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인간 관계론에서는 조직 없는 인간이라고 했죠. 그러다가 드디어 근대적 관리론에 들어오면 인간과 조직을 조화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현대적 관리론으로 넘어가면 이제 현대적 관리론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조직을 조화롭게 보는데 여기에 플러스 하나의 요소를 더 가져옵니다. 그게 뭡니까? 환경을 고려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경영조직론에서 그 피들러의 상황 적응적 이론 같은 리더십의 상황 이론 같은 것들은 바로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환경이라는 것을 고려하면서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환경, 현대적 이론이 바로 환경을 생각하면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첫 번째가 개방 시스템 이론, 그렇죠? 기존의 폐쇄 시스템에서 개방 시스템으로 발전했다라는 거, 그거. 그다음 거기에서 이제 상황론적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이거 다음에 발전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줘요? 뭐죠? 여러분 펼쳐서 봅시다. 펼쳐서. 해놓은 거 있잖아. 뭐죠? 뭐라 나오죠 거기에? 전략적, 그렇죠. 전략적 선택 이론. 그렇죠? 그러니까 즉 경영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지했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이제 네 가지가 동시에 나오죠. 첫 번째가 자원 의존 이론, 그렇죠? 자원 의존 이론은 상대 그 기업을, 상대 조직을 뭐냐? 적대적 관계로 봤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게 뭡니까? 네트워크 협력적 이론이 나오죠. 오케이. 그다음 그 밑에 조직이라는 건 실제로 생존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해서 그게 뭡니까? 그렇죠. 조직 생태학 이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 회사가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닮아가는 그런 모형을 보이는 게 제도화 이론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조직 경제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 있었습니까? 그렇죠. 거래 비용이랑 도덕적 해이가 거래 비용과 도덕적 해이 같은 게 나오는 거. 그 다음 또 하나 뭐 있었습니까? 대리인 이론 같은 거, 그렇죠? 예, 그래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쭉 머릿속에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쭉 큰 뼈대고 이 안 속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펼쳐낼 수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나온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오늘 문제가 과거의 문제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아까 인사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 패턴이 4개인데 첫 번째, 직능제도의 개념과 장단점과 거기에 대해서 뭐 활용을 쓰시오 이런 것들은 너무 기본적이고 자주 나왔던 문제고 과거 문제입니다. 최근의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다고 버리기에도 좀 그래요. 왜? 나오고 있긴 하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실제로 채점평에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과거였으면 이 정도 이런 문제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가 됐을 수 있는데 지금 현 노무사판에서는 이 정도 문제면 아마 노무사 수험생들 수준한테는 평이했을 거라고 이렇게 실제로 적혀 있습니다. 채점평에.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들을 사실상 거의 모든 친구들이 맞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시험 문제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비교 소수라시오. 이거 사실 최근 문제였죠. 최근 기출문제. 자, 이런 거 딱 나오면 거의 신림동 애들은 다 맞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평타, 쉽게 말해서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면 두 번째로 굉장히 넓은 범위를 묻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안 나왔고 그건 오늘 아까 인사에서 했던 거. 그다음 세 번째 뭐냐면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제가 사례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면 첫 번째에 해당은 되는데 그걸 요즘 식으로는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 대놓고 묻는 게 아니라 그걸 이런 식으로 꼬아서 냅니다. 꼬아서. 즉 제가 만약에 이 시험을 제도와 이론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어허 그렇지 라고 하면서 쭉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개념으로 풀어서 제가 주니까 뭐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 보세요. 이게 정말 그냥 그 문제를 포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문제 군데군데 계속 낼 거니까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요. 자, 사실 요 문제는 원래는 제가 처음에 정형조직론은 요번에 문제를 2개 출제했어요. 25점짜리로 2개. 그래서 하나는 이거 냈고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또 하나가 원래 더 있었는데 그것도 이런 형태 비슷하게 하나 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렇게 2개 냈다가는 아마 다음 주에 저 혼자 살 것 같아서 분명히 이거 1번에서 힘들어할 줄 알았거든. 그래서 왠지 이거 해놓고 난 뒤에 2번까지 해놓으면
아마 다음 주에 저 혼자 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개를 지우고 이걸로 바꾸고 대신 50점을 올린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 한 문제 가지고 50점까지 8장 쓰기는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4장 정도 그 정도 써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앞에 친구가 그 뒤쪽에 너무 분량이 적어서 못 썼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정상이죠. 이걸 8장 써내면 그건 뭐 귀신이죠, 귀신. 그래서 잘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첫 번째 문제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문제 1번부터. 자, 문제 1번.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봐요. 같은 환경이나 산업에 존재하는 조직 혹은 기업들의 형태가 왜 비슷해지는지를 조직이론 관점에서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 결국 비슷한 환경이나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같은 환경이나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비슷해지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뭐냐? 제도와 이론에서 동형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즘에 문제가 여러분들이 대놓고 뭔 개념을 물어보면 너무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스리슬쩍 자꾸 꼬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사례형이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더 이상 여러분 시험 출제위원으로 박경규 교수님, 임창희 교수님 이런 분이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학계의 엄청난 어르신이라서 그런 거 안 가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출제위원이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채점을 할 기회가 있거나 문제를 출제할 기회가 있다면요.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보다 되게 짜증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 말을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고 채점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 교수 사회에서 서열, 소위 말하는 짬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누가 들어가냐? 젊은 교수들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최근에 교수님들, 젊은 교수님들은 주로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와서 우리나라는 교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요즘 최근에 미국의 학풍이요. 경영학이 대체적으로 케이스 사례 중심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익숙한 그 학문의 풍토가 뭐냐? 케이스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례형 문제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례형 문제가 나온 게 보면 주로 최근에 젊은 교수님들이 비교적 많이 들어갔을 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개념을 직접적으로 단편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아주 구닥다리 문제보다는 조금 더 팬시하게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 이게 젊은 교수님들의 최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문제가 결국은 같은 환경에 존재하는 조직들의 형태가 왜 비슷해지는지를 조직이론 관점에서 서술하라는 건 조직이론의 수많은 것들 중에 그렇죠. 제도화를 네가 알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제도화 이론에 대해서 서술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참 좋은 게 뭐냐? 채점하기 귀찮은데 이런 문제가 참 좋은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채점하는 그 과정이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교수님들한테는. 그러면 이런 문제 정말 좋은 게 뭐냐? 봐봐요. 제도와 이론에 대해서 쓰시오라면 어쨌든 애들이 주워 들은 게 있으니까 비벼 쓸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문제를 꼬아내니까 문제를 제도화라고 쓴 친구와 안 쓴 친구로 확연히 구분되겠죠. 그럼 안 쓴 거는 그냥 싹 다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논점 다 일탈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굉장히 답안 채점하기가 유용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런 문제가 적극적으로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개별적인 개념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보면 첫 번째. 자, 지금 제가 묻는 게 뭐냐면요. 자, 출제자는 괄호 열고 기본 가정과 해당 관점에서 조직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포함해서 서술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럼 볼게요. 첫 번째, 일단 제도와 이론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제도와 이론이 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봐요. 첫 번째 1에 제도와 이론의 의의라고 딱 적혀 있으며 교수님이 만약에 이 채점을 할 때 탁 보면 어허 이 자식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했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읽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근데 위에서부터 갑자기 뭐가 나와 있냐? 뭐 예를 들어서 과학적 관리법의 의의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이 뭐지? 뭐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그거 이제 쭉 그냥 날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도와 이론의 의의 한번 볼까요? 자, 제도와 이론의 의의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제도와 이론은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생산을 하는 것이 이상으로 뭡니까? 여기서 핵심어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뭡니까? 정당성 획득.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채점표에 보면 가장 첫 번째 제도와 이론의 의의에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핵심어 뭐다? 정당성 획득입니다. 정당성 획득. 자, 그러면 결국은 정당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걸 획득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비슷한 형태로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와 이론에 의해 아주 중요한 말은 두 번째는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 건데 보면 조직 간 관계는 유사한 개체군에 속한 다른 개체들과 유사하게 보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압력을 가한다. 결국 핵심이 정당성이라는 키워드와 유사한 형태로 변한다라는 말이 있으며 그럼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제도와 이론에 의해 정확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정당성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사한 형태로 변화, 요 두 가지가 적혀 있으면 되는데 만약 요 말을 정확하게 적지 못하더라도 풀어서 썼을 때 그 의미 전달이 된다면 일부 점수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두 번째 이러한 제도와 이론의 가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정은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은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상황을 선호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효율성 추구보다는 생존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가정을 왜 꼭 쓰라고 했냐면 제도와 이론의 사실 키입니다. 제도와 이론은 이 가정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사실 이 가정이 없었으면 제도와 이론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건 좀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도와 이론의 가정은 반드시 서술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보면 제도와 이론의 기본 가정은 첫 번째,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상황을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보면 사람들은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상황을 선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개별 조직의 관행과 구조는 어떻게 그래서 형성되냐면 바로 밑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개별 조직의 관행과 구조는 거기에 맞춰서 형성이 돼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확실한 상황을 좋아하다 보니까 가급적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당성을 획득한다라는 건 그만큼 그들이 우리한테 뭔가 공격적으로 이렇게 오펜스할 게 없어지니까 가급적 확실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비슷하게. 정당성 획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는 효율성 추구보다 생존에 관심입니다. 사실 1번과 2번 중에 하나를 꼭 쓰라면 2번을 써야 돼요. 2번.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제도와 이론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직 이론은 다 경영하군요. 전부 다 효율성 추구가 가장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제도와 이론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여기서 처음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 결국 외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당성 획득이 조직 생존과 직결되다 보니까 결국 효율성이라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하는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도와 이론의 가장 마지막 시사점이 뭐냐?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이 그게 이걸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2번 가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효율성보다는 생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행동들도 실제로 한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야, 2번에 보면 효율성 추구보다는 생존에 관심이 있다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첫 번째 줄 끝에 기술적인 차원과 제도적인 차원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때 기술적인 차원이 소위 말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차원이 뭐냐면 바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당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다시 줄 건 거 보면 기술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합리성과 효율성의 규범이 지배하지만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외부 환경이 조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 규범이 지배한다. 오케이. 이게 되게 중요한 말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즉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합리성과 효율성 규범이 지배하지만 제도적 차원에서는 외부 환경이 조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 규범이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도적 차원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 같은 것들이 여기에서 전부 다 설명이 돼요. 나중에. 오케이? 요거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제가 채점표에 보면 기본 가정에 12점을 적어놨는데 일단 첫 번째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상황을 선호한다라는 것에 점수를 주고 두 번째 효율성 추구보다는 생존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서 기술적인 차원과 제도적 차원이 모두 다 언급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개가 핵심어라서요. 여기 제도와 이론이라는 걸 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그래서 제도 유사성, 여기 동형화, 이것도 중요하죠. 자, 제도의 유사성, 동형화가 되는데 그 동형화는 총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모방적 동형화, 두 번째 강압적 동형화, 세 번째 규범적 동형화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세 가지는 다 적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3페이지 기본 우리 뭐죠? 그 예시 답안 거기 3페이지 보시면
3쪽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제도적 유사성은 동일한 장에 속한 조직들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형태의 구조와 관점을 가리킨다. 제도적 동형화에 대한 거죠. 그 동형화는 아래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봐요. 저도 지금 어떻게 적어놨냐면 그 밑에 보면 지금 아까 위에 줄 끄은 거 밑으로 두 줄 내려가시면 이러한 유사성 동형화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 증가한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서술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가독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모범적 동형화, 그 다음 두 번째 강압적 동형화, 마지막 세 번째 규범적 동형화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모방적 동형화. 첫 번째 줄 끝에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조직은 종종 이미 성공을 거둔 다른 조직을 모방한 거죠. 즉 뭡니까? 불확실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게 과연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그걸 하고 있는 회사 거를 따라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벤치마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인 밑에 대표적인 사례로 기업의 벤치마킹이 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모방적 동형화. 오케이? 즉 핵심은 뭡니까?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기업들이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를 카피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거기 적혀 있죠. 모방적 동형화는 제가 뭐라 적어놨습니까? 불확실성과 모방, 카피한다라는 키워드가 포함돼서 서술돼야 됩니다. 물론 이런 내용이 비슷하게 서술되어 있어도 괜찮아요. 네, 오케이. 두 번째, 강압적 동형화. 요거는 뭡니까? 자, 그거는 넘겨서 여기는 안 꺼놨구나. 자, 그거는 뭡니까? 이 강압적 동형화는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정부의 규제 같은 겁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환경과 관련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결국 그 환경을 우리가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 회사들은 모두 다 비슷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즘에 ESG라는 거 있죠. 들어보셨죠? ESG에서 E가 뭡니까? environment, 환경. 그렇죠. S는 social, 사회지향적.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G가 뭐죠? G가 괜찮아, 이야기해요. 뭐요? G가 뭐죠? LG? G는 거버넌스라 그래서 지배구조예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가 사실 전 세계에서 굉장히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의 복잡한 지배구조 때문에 그래요. 네. 전 세계는 사실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애플의 지배구조 혹시 보셨습니까? 애플의 지배구조 보면 상위 애플이라는 홀딩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아주 깔끔하게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 사업부랑 그다음에 뭐 컴퓨터 사업부랑 이렇게 딱딱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다음 구글도 어떠냐? 구글은 상위 지주회사가 알파벳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구글이 아니라 이름을 바꿨어요. 알파벳이라고. 예.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각종 구글과 뭐 그다음 여러 가지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혹시나 나중에 삼성이나 롯데나 현대의 지배구조를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얼핏 잘못 보면 뭐로 보이냐면요. 지하에 있는 하수도의 그 도면처럼 보여요. 예.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삼성전자야. 그럼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카드라는 회사가 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걸 카드를 또 요거를 에버랜드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또다시 뭐 삼성증권이라는 회사가 여기에서 또 가지치기해서 이렇게 나오고 얘는 또다시 뭐 얘를 가지고 있고 또 얘는 또다시 뭐 자산운용이라는 회사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재벌들이 요만큼의 지분 가지고 전체를 지배하려고 만든 아주 독특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일종의 순환 출자 구조라는 겁니다.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정부가 어떤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냐면 저런 잘못된 지배 구조를 계속 강조할까봐, 계속 만들까봐 그래서 각각의 회사들마다 저런 지배 구조를 감시하는 일종의 감시 부서를 만들라고 이게 좀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봐봐. 정부가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강제를 하니까 전체 이런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다 뭐를 갖고 있냐?
그렇죠. 저런 거를 감시하는 감시부서를 하나씩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돼요? 비슷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왜 그래요? 바로 이런 정부의 각종 규제 때문에.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 이야기했던 강압적 동영화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내용이 그 밑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규제나 압박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비슷하게 간다라는 거, 그게 강압적 동영화. 그다음 마지막으로 규범적 동영화. 이건 뭡니까? 핵심어가 전문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가려고 해도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굉장히 괜찮은 친구의 개발자를 카카오가 빼가려고 해. 근데 네이버에서 그 사람이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과 비슷한 형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바로 퍼포먼스를 내기 어렵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발자들은 삼성전자에 가나 네이버에 가나 카카오에 가나 마이크로소프트에 가나 넷플릭스에 가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발자가 일을 하는 포지션과 그런 사람의 환경은 굉장히 유사하게 형태가 되어 있어요. 왜? 이게 전문화가 되어가서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 마지막으로 규범적 동영화의 핵심어는 전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세 가지가 들어가면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도적 동영화는 첫 번째 모방적 동영화의 불확실성과 카피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좋고, 강압적 동영화는 다른 조직으로부터의 압력 혹은 정부 조직으로부터의 압력이라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 규범적 동영화는 전문화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중요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제가 이제 뭐라고 적었냐면 제도화 관점에서 조직 설계를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쵸? 요게 사실 뭐 적는 거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앞쪽에서 기술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제도화 이론에서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술적 차원 말고 이 제도적 차원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조직 설계가 됐을 때도 어떻게 되냐? 결국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조직 구조가 설계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면 제도화 이론에서는 조직의 두 가지 차원, 앞에서 기술했던 기술적인 차원과 제도적인 차원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기술적인 차원은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과 운영의 조건을 다루는 차원이다. 제도적인 차원은 외부의 일반 대중에게 비치는 조직의 이미지가 된다. 기술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합리성과 효율성의 규범이 지배하지만, 자,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합리성과 효율성 규범이 지배됩니다. 하지만 제도적 차원에서는 외부 환경이 조직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 규범이 지배를 해요. 오케이? 그러면 원래 기업 조직은, 기업이라는 경영을 운영하는 기업 조직은 당연히 효율성을 추구하게 기업의 조직을 설계해야겠으나 제도화 이론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왜? 정당성 획득이 더 중요해서.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적절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압력 때문에 조직의 공식적 구조는 작업 활동의 요구보다 외부 환경의 기대와 가치를 더욱 크게 반영하여 설계됩니다. 그렇죠? 원래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설계를 해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냐? 그렇죠. 외부에서의 보여지는 이미지를 위해서, 우리는 정당성 획득을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잘 봐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물론 이제 조금 다르긴 해. 현대차가, 요즘에는 현대차도 굉장히 창의성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요새 디자인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새 막 기아차 이런 거 보면 디자인 너무 잘 나와. 그렇죠? 옛날 같지 않아.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대차라는 자동차 생산하는 회사를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대량 생산 체제, 이게 딱 들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조직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보통 좋냐면 기계적 조직 구조 같은 것들이 좀 더 맞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전문화, 분화를 높게 하고, 그 다음에 집중성도 직권화하고, 그 다음에 문서, 공식화도 뭡니까? 그렇죠? 높게 하는 게 맞겠죠. 원래는. 그쵸? 그러면 자신들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그런 기계적 조직 구조, 쉽게 말하면 피라미드 조직 구조가 괜찮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는 맞을 거야. 그치? 그런데 그런 관료제가 맞는데 현대차에 뭐가 있냐면요. 생뚱맞게 거기 가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CDO 이런 게 있어요. CDO 실제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Chief Design Officer라 그래서 실제로 현대차랑 기아차에는 최고 디자인 책임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 예전에는 없었어. 예전에 이런 거 없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디자인팀이 만들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몽구 회장이 딱 보고 그랜저 딱 만들어 오면 회장님 만들었습니다 해서 딱 보여주면
뒤쪽에 이게 뭐야? 이 뒤쪽에 좀 넣어. 이러면 그럼 실제로 그렇게 나오죠. 디자이너들이 정말 고심해서 만든 건데 회장이 한마디해서 뒤쪽에 넣어 하면 그저 넣어서 출시가 되죠. 정말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정말로 사실은 디자인 책임자가 그 모든 걸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과거에도 예를 들어 그런 디자인을 하는 팀이 따로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사실 보면 유명무실하고 그냥 비용만 잡아먹는 부서야. 근데 왜 해? 그냥 일단 대외적으로 우리도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관계자들한테 정당성을 획득해야, 그렇지? 그래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주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거라 생각이 들죠. 회사의 비용이라는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런 부서를 만드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이유는 정당성 획득, 즉 생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아까 가정에서 효율성보다는 생존이 먼저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죠. 여러분 그 삼성이라는 회사가 그 이재용 그 우리 제드래곤 형님께서 그 큰 방 갔다 오시고 난 뒤에 그때 이제 큰 집 안 가려고 막 그 용 쓸 때 뭐 하셨냐면요. 삼성의 준법 감시 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예. 만들어서 그 준법 감시 팀이 뭐냐? 회장인 나조차도 그 사람들이 감시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 얼핏 봤을 때는 참 괜찮은 조직처럼 보이죠. 공정해 보이고, 그렇죠? 하지만 그 말이 그렇지. 예를 들어서 준법 감시팀 팀장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당신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뭐라 그럴까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거기 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대법관 출신이고 이래. 그럼 그런 사람들 소위 말해서 정관이어 때문에 돈도 많이 줘야 돼.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 하면 안 돼. 맞지? 그거 왜냐? 완전히 비용이니까. 그치? 그런데 삼성이라는 조직이 생존을 할 게 지금 기로에 서 있잖아. 그때 국정농단 때 보면.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서 국민들로부터 이해관계자들인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해야 회사가 계속 존속해 갈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그런 거 비용 드는 것도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왜? 조직은 생존이 더 중요한 거니까. 예, 그래서 효율성보다는 생존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부서를 설치합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했죠. 실제로도. 예, 그래서 그런 걸 말해요. 그래 보면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5페이지 아까 그 5쪽에 맨 위에서 끝에 보시면 조직들은 보이십니까? 조직들은 자 거기서부터 다시 읽어볼게.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쭉 나와요. 조직들은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죠. 전자상거래 사업부, 준법감시인, 소셜미디어 책임자와 같은 직책 내지 부서를 만들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당성과 장기적인 전망을 높이려고 하는 행동들은 모두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조직의 구조를 설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효율성의 원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 구조가 거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보다 즉 수익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조차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회사에 홈페이지가 없으면 그 이해관계자들, 소비자들이나 혹은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회사들이 뭐라고 보냐면 저 뭐지? 다단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왜? 비용이 들고 자기들한테 유명무실할지언정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보면 이제 지금부터 줄 건 거 봅시다. 제도론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의 공식적인 조직과 설계는 작업 흐름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측면에서 볼 때는 합리적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더 넓은 환경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것이 조직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조직 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효율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그런 조직 구조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계적 조직 구조가 잘 맞는데 그 회사가 그렇게 됐을 때 저 회사 아직도 상명하복이야? 이러면 밖에서 사람들이 뭐지? 저 회사 발전이 있을라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의구심을 들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보여지기 위해서라도 유기적 조직 구조 형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게
기계적 조직 구조보다는 덜 효율적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정당성 획득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거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조직 구조를 설계하라는 말에는 핵심이 이거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채점 기준표 보시면요. 일단은 기술적인 차원과 제도적인 차원을 모두 언급합니다. 왜요? 효율성보다는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도적 차원을 모두 언급하고 조직 구조는 실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외부의 정당성 획득을 위해서 설계된다는 점이 들어가면 그럼 퍼펙트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 점수 다 받아갈 수 있어요. 즉 효율성을 중심으로 회사가 조직 구조가 설계되는 게 원래 기본적인 원리이나 제도와 이론에서는 외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까 비록 비효율적이라도 그런 조직 구조는 형성될 수 있다. 요 이야기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것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포장을 어느 정도 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뭐 나머지는 쭉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마지막 소결. 아무래도 50점짜리로 만든 문제라서 마지막 결론도 좀 적었으면 해서 적은 겁니다. 보면 결국 여기에서 시사점과 한계점이 있는데 뭐 이 두 가지를 다 적어주면 제일 좋겠으나 어쨌든 둘 중에 적절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사점은 거기 줄 끈 거 보면 효율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CSR이나 CSV와 같은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같은 것들이 왜 전개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렇죠? 왜 정당성 획득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제가 삼성증권에 있을 때도 저희 회사가 1년에 꼭 한 번 뭐 하냐면요. 그거 해요. 그 연말에 그 겨울에 한 12월 한 중순? 한 12월 초? 요쯤 되면 그 서울의 쪽방촌이 아직 생각보다 좀 많아요. 예. 거기에 연탄 배달하러 실제로 가요. 그래서 평생 배달해 본 적 없는 사장님도 그날 갑니다. 그날 가서 일단 몇 개 나르고 뭐 합니까? 그래도 좀 뭔가 멋진 사장님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도 옆에 아부 뜨는 한 부장 정도 되는 사람이 사장님 이러면서 이렇게 한번 끄어줘요. 이렇게 씩 하나 끄면 사장님도 분명히 평상시에 그랬으면 이 자식이 죽일 놈이 뭐 이랬을 텐데 이렇게 쓱 한번 끼워주면 카메라가 보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하하하하 자네도 참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이런 걸 해요. 예. 그게 사실 우리 회사에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실 비용이에요. 사실 그게 생각보다 돈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바로 정당성 획득 때문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실제 저희 회사에도 그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서 사실상 크게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비용만 축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있는 이유는 바로 정당성 획득이 중요하니까 생존에. 오케이? 자,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한 거네요.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점 몇 가지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3개 중에 한두 개 적어도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연구 대상이 주로 공조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제도적 압력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 두 번째,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동형화를 거친 조직들이 어떤 조직은 생존하고 어떤 조직은 없어진다는데 그걸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나중에 어디서 설명하냐? 조직 생태학 이론에서 설명을 하죠. 마지막으로 조직들 간의 유사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조직 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과정이나 조직 변화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집니다. 즉 제도와 이론은 모든 회사들이 다 비슷하게 닮아간다며. 그치? 그런데 모든 회사가 다 비슷하게 닮아가면 전자회사인 애플, 삼성, 샤오미, 하웨이, 소니 다 비슷하게 닮아가야 되는데 왜 애플은 항상 독특한 것들이 튀어나오고 나머지는 안 튀어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단점입니다. 한계점은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한두 개 정도 쓰셔도 충분히 점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좀 자세하게 봤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적어드린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채점해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물론 저도 같이 보긴 할 거지만. 됐습니다. 우리 잠깐 10분만 좀 쉬고 진행합시다.